격파가 요즘 또 붐이죠. 시범이 쫙 올라왔다가 또 지금은 또 격파가 다시 쭉 올라와 가지고 팀도 만들어지고 있고 대회도 많이 생기고 격파로 또 시작해서 또 격파로 끝나는 공연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태권도의 동작에서 태권도 시스템이 발전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태권도 자체에 가장 꽃은 무도기 때문에 투기 종목이고 스포츠로 봤을 때는 그러면 겨루기가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모든 걸 배워서 이제 실제 대련하는 데 사용하려고 배우는 건데 그게 조금 뭔가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유튜브를 만든 그런 계기가 됐고 이렇게 뭐 라이브도 하게 됐네요. 어 제가 지금 그 하다 보면 댓글에 제가 이거 커뮤니티 글에도 올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하면 진다. 네 당연하죠.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렇게 태권도장의 사모님들이나 이제 지도자님들 이제 교육이 쪽에서 조금 약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품새가 전문인 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시범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겨루기는 뭐 당연한 거죠, 모든 스포츠가. 근데 기본기를 다 닦고 나서 모든 전술적인 동작을 다 닦고 나서 그다음에 그 선수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고 그 해에 맞는 경기룰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그 동작들로 겨루기 대회를 임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룰이 바뀌면 또 그 룰에 맞춰서 또 경기를 전술을 짜서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은 보면 키 크고 마르고 유연성 좋고 그런 아이들이 뽑는 게 1순위 순위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전술적인 면이나 다 똑같죠. 그래서 발차기 동작도 앞발로 시작해서 앞발로 교육을 시킵니다. 전술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차기도 이상하게 되고 기본기도 엉망이고 이러다가 또 전술이 바뀌면 또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기본기를 갖추고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루는 것들이 다 착착착 차근차근 가는 거거든요. 아직 갈 길이 뭐 엄청 멀었고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멀었지만 이제 기본기 다룰 때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기가 하고 나면 전술적인 부분은 이제 반복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론적인 배우는 것들은 엄청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속도가 빨라요. 종류도 많지만. 네 그래서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유소년 선수나 태권도 겨루기를 입문하는 어린 태권도 꿈나무들이 더 재미있고 확실한 지도법이 없을까요? 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도 철학은 뭐냐면 이게 어리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1 학년하고 4-5 학년하고의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재미를 찾는 그런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애들 할 때 겨루기 쪽에는 너무 진짜 무궁무진해요. 품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잘하려고 하면은 또 한참 갈 길이 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동작은 다 알고 있는 동작들이고 정해져 있는 한계치가 있잖아요. 근데 겨루기는 이 무한한 이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와의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죠, 할 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다양한 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맞출 수 있다.' 뭐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연결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 봅니다 저는. 보여줘야만이 '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열정을 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뭔가 한 가지를 해냈을 때 우리가 항상 뭐 칭찬하듯이 이렇게 해 줬을 때 또 뭔가 이뤘을 때 재미를 찾는다 생각해요. 특히 한 살 한 살 더 올라갈수록 그런 게 더 크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교육법인데 진짜 단계별로 탁탁탁 나가야만이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이론적으로 가면 안 되고 아이들이 몸으로 그냥 반복하다 보면 단계별로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지도법을 저는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지긴 만들어져요. 그래서 큰아이들이 또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런 교육을.
태권마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기 분석해서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 시작이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또 장비도 막 또 열심히 구입했어요. 공부해 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라이브로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항상 교육을 하니까 서서 이렇게 동작을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분석할 때도 뭐 서서 할 수 있지만 동작을 또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또 앉아서 또 자세하게 영상을 캡처하면서 또 정지해 놓고 또 보여주고 또 되돌리면서 보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것 같고, 라이브로도 그것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 지금도요. 네. 변칙발. 네, 변칙발.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에 올린 것 중에 이렇게 두 번 들어가는, 그죠? 발 두고 두 번 들어가는. 그러니까 변칙발을 꿀팁이라 하면 어 조금 너무 이게 그것도 포괄적이에요. 사실은 겨루기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완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전술이. 그런데 이제 태권도장의 아이들 기준, 이제 뭐 소년체년 대표하거나 이 정도 말고 그냥 이제 뭐 광역시로 보면 구청장기 시합, 그리고 저기 도장들끼리 하는 뭐 시합 있죠. 그리고 조금 중간급 그 정도, 이제 거기 나가는 보통 이제 수준인 거죠. 아이들의 조금 한다 도장에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대회 나갔을 때 좀 정해진 발을 차면 무조건 상대방이 잘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이면 변칙발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로 꼽을게요. 제가 이제 교육 영상에 찍은 것 동작으로만, 이제 요즘에 카트를 많이 들고 앞발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가 이제 그다음 상황이 일어나는 걸 예상하고 다음 발을 발 내리지 않고 다음 발을 차는 게 변칙발에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카트를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빠졌다가 뒤로 원 스텝 피했다가 반격을 자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하는 동작이 거의 일괄적으로 해요. 피했다가 자기가 잘 차서 득점을 많이 뽑은 발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커트를 찼다 그러면 상대방이 뒤로 빠졌다가 받아차기나든가 아니면 뭐 들어온다, 뭐 주먹을 치러 들어오든지 뭐 달려 들어오든지 뭔가 들어온다, 이제 그런 아이에게는 어 들어오잖아요. 내가 카트를 밀면 상대방이 피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걸 예상하고 제자리에서 어 내리는 척하고 제자리에서 들어오는 거를 발을 차서 얼굴을 맞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어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이 뒤로 무조건 물러나는 걸 간파했다, 예상했다. 그러면 길게 공격을 어 두 번 들어가는 거죠. 스텝을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예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 번 들어가야 돼요.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더 빠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뒤로 빠지다가 맞는 그런 변칙 발차기. 이 동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카트를 요즘 많이 미니까 앞발을 많이 차니까 이제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차야 확률이 높잖아요. 확률을 최대한 올려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심리적인 걸 저는 좀 많이 이용해서 겨루기를 했고 지도도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기본기가 좋아야 됩니다.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수가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나도 시켜도 그 동작을 못하는 아이한테 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태권도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미술,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가 덜 돼도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생겼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전자하고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겨루기 실력은 좋은 친구가 있는데 겁이 많아서 시합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멘탈, 심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런 댓글을 또 다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달았냐면 어디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자녀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위쪽에서. 근데 어디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어 예전에
스파르타 교육이라 하죠. 스파르타 교육. 저희가 운동할 때는 사실은 뭐 정말 많이 혼나면서 했죠. 그러면 어 스텝 겨루기 이렇게 겨루기를 해요. 스파링을 합니다. 상대 다른 학교 선수와 스파링 연습 게임을 하면 뭔가를 차려고 하니까 겁을 먹고 못 찬단 말이죠. 근데 코치님이나 감독님은 그 동작을 시켜요. 근데 자신감 없어서 못 차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엄청 짧은 시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발을 차야만 이제 그 득점으로 연결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망설이다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스파르타 교육을 했을 때는 이제 코치님이 무서워서 감독님이 무서워서 혼나기 싫어서 그럴 바에 그냥 발 차다가 맞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고 찼어요. 그러다가 코치님이나 감독님은 잘하시는 분이었을 거고 그리고 옆에서 뭐 장기 뚫 때 바둑 뚫 때 훈수가 잘 보인다 하듯이 또 옆에서 삼자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더 잘 보이겠죠, 그런 상황이. 그래서 자신 있게 뭐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면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그때 코치님을 이제 무서워하니까 혼나기 싫어서 발 찼어요. 근데 그게 맞았단 말이죠. 공격이 성공했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맞는구나. 아 이래서 공격이 성공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자기가 스스로 하게 돼요.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타이밍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 발차기 아니면 그 동작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전 같은 그런 스파르타 교육이 아니라면 다른 쪽으로 한다면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투기 종목에서 겁을 먹는다는 자체는 거의 뭐 여러 가지 단점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단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처럼 스파르타 교육을 할 수는 없고 네. 조금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자신감을 계속 키워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무한 반복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술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이 자기가 이 발에 자신감 없다. 뭐 뒷발 돌려차기 차면 공격하면 뒤차기를 맞을 것 같다는 겁이 나서 못 차겠다. 뭐 앞발을 맞을 것 같아서 못 하겠다. 뭐 이런 겁이 있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나가도록 계속 신경을 그렇게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발을 많이 찼으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또 생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질문 하신 내용에서 말씀하신 거에서 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 중에서 가장 강하고 빠르고 정확한 게 그리고 더 여러 가지 동작을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는 태권도 동작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에타이랑 비교해 볼게요. 무에타이는 발을 첫 발을 나갈 때 거리 조절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 스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발을 앞발을 내딛고 발을 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태권도 선수들은 무에타이 선수가 발을 차면 절대 안 맞을 거예요. 선수들 중 잘하는 선수들은 절대 안 맞습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발도 휘두르는 발이 많고 하지만 데미지는 좋죠. 골반을 넣고 허리를 이용하니까. 근데 태권도 또한 골반과 허리를 이용하지만 스피드라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게 합쳐지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낸다고 보거든요. 거기 플러스 좋은 타이밍 스피드가 빠르니까 좋은 타이밍에 공격을 할 수 있고 그 타이밍에 맞게 되면 더 강한 데미지가 오겠죠. 그래서 태권도 발차기가 가장 강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도 뭐 있었지만 지금이 좀 많이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전에 시범이 확 떠오르고 품새가 이제 떠오를 때 이제 교류기가 그런 이유가 가장 커서 도장들에서 이렇게 관원생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퇴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안 시키게 되다 보니까 선수층도 얇아지고 네 여러 가지 이런 또 시스템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문화다 보니까 곱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우선은 50대 50으로 50은 아이들이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게 50% 같고 그다음에 50%는 이제 부모님이 안전하다. 또 거기 플러스 어느 정도의 부상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부상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이제 제가 부모님께 드린다면 모든 종목에 다 부상은 있다는 거죠, 운동에서. 뭐 이게 극한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든 다 죽을 수 있는 게 스포츠예요. 길 가다가 걸어가다가 또 넘어져서 머리 박아서 죽을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했지만 축구를 해도 다치고 농구를 해도 다치고요. 수영을 해도 위험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엄청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꼭 말씀을 제가 드릴 것 같고 그러면 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든 다친다. 그냥 러닝을 해도 다치고요. 걷다가도 발목 삘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먼저 인식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그 수준 안에서 그다음 이야기를 듣게끔 좀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비중이 크잖아요. 50% 하고 싶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이 무섭지 않다, 재미있다를 좀 느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미트를 차거나 아니면 사각도 미트나 손 미트나 찼을 때 때리는 맛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때리는 맛이.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부터 고학년들,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다 이제 신생팀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좀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러면 뭔가 때리는 맛이 생겨야 이제 발차기 차고 싶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재밌다. 요즘에 또 재밌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좀 저는 좀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손 미트보다 사각1 미트를 먼저 해요. 보통 나중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각1 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때렸을 때 소리도 잘 날 수 있고요. 잡는 사람도 다칠 일이 없고 차는 아이도 다칠 일이 없으며 잡는 사람도 잘 잡아야 되는데 사범님이나 관장님이 계속 다 모든 아이들 잡아줄 수는 없다 보니까 서로서로 잡아주고 하는 게 재미가 생겨야 되는데 사각배기 잡는 법이 훨씬 쉽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너무 또 광범위해지잖아요.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시간상 그거는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앞으로 또 종종 계속 이야기할 건데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때리는 맛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네, 저는 그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어, 그러니까 교류기를 한다는 자체에서 꼭 상대방과 아이와 치고받고 진짜 교류기를 해야만 교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류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스텝을 배우는 것도 교류기를 한다고 보는 거고 발차기를 배우는 거 타격을 하는 거 여러 가지 뭐 미트 교류기를 한다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교류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렇게 다가간다면 어 좀 더 이렇게 교류기라는 자체 이름에 좀 부담감이라든가 좀 이런 거에 좀 없지 않겠느냐. 제가 교류기라고 하면은 부모님도 다 이렇게 TV에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치고박는 거잖아요. 네. 옛날부터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나. 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발차기 전자호구에 대해서도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대 또 배우고 있는 또 뭐 10대 이런 아이들은 예전 전술도 모르고요. 잘 몰라요. 다 옛날 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이런 겨루기가 있었네.'라는 것만 알지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왜 이렇게 전자호구가 만들어졌고 발펜싱이란 말을 듣고 있고 모르죠. 네. 그 태권도 약하다. 저도 기분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계속 다루고 영상도 올리고 네. 여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감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태권민국 채널을 만든 이유입니다. 네. 실전 태권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제 학생이 집에 가는 길에 레슬링하는 친구가 일단은 그렇게 많이 흔치는 않은 일이네요. 뭐 레슬링하는 아이 이야기 부분요. 어 일단 나쁜 아이죠. 나쁜 아이들은 어디 가나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예전에 뭐 네이버에 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태권도가 세냐, 유도가 세냐, 레슬링이 세냐, 뭐 유도가 세냐.
복싱은 좁은 데서 직선으로 두고 하면 다 이긴다. 레슬링은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유도한테 옷 잡히면 끝난다. 태권도는 거리가 있어야 넓은 공간이 있어야 뭐 강하다. 그러면 이제 팩트 있는 댓글들이 항상 있죠. 강한 사람이 강하다고요. 근데 이 강함이라는 게 몸을 이렇게 동작이나 선수들처럼 정말 엘리트 선수들처럼 정말 이렇게 강하게 다부지게 만들고 체력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멘탈적으로 깡다구가 있는 게 더 제일 중요한 거다 생각해요, 투기에서는요. 그래서 그 뭐 기술적인 부분 사실은 실전 태권도라고 지금 유튜브, 인스타도 많이 홍보를 하고 태권도장에서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 하잖아요. 태권도 교본에 맞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 이 보 봤을 때 영상을 봤을 때나 이런 동작들이나 봤을 때 너무 약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그 한 분이 말씀하셨죠. 발차기가 강하다고. 네, 태권도가 발차기가 강해요. 근데 복싱은 주먹이 강해요. 그래서 이중 격투기나 이렇게 요즘에 하는 그런 격투기 대회에서 발로 하는 동작은 발 태권도를 배워야 되고 주먹으로 하는 것은 복싱을 배워야 되고 이렇게 또 뭐 거는 건 또 주짓수를 해야 되고 또 유도를 해야 되고 레슬링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을 다 그 분야의 최고의 그 기술들을 배워서 가는 게 강해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 이 태권도에서의 가장 강한 점은 스텝이고 발차기고 이렇게 움직임인데 거리 조절이고 움직임인데 그게 마스터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모든 걸 다 어설프게 쪼끔 배운다면 저는 별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실전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려면 엘리트 교육을 꼭 배워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안 거치면 그냥 빨리 움직이고 싶다 빨리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접할 수 없죠, 태권도장에서는. 다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엘리트 학교를 가야만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누군가 한 명 나서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죠. 근데 배울 수 있는 세미나장도 없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아는 지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별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깡이 더 강한 게 네. 상대방 또한 정말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면 걔도 어설플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거의 뭐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빨리 진짜 실전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같은 주먹을 맞았을 때 또 파워가 센 사람이 있겠죠. 네. 근력이 좋다든가 원래 타고난 힘이 좋다든가 등치가 크다든가 네,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같이 등치 큰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급수를 쳐야 되고 안 맞고 쳐야 되고 네.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교육을 꼭 배워야 됩니다. 네. 다른 세계가 있어요. 네. 최민영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루기를 하지 마시고 겨루기 발차기 전술을 지도하면 되는데 겨루기 기술을 안 가르치고 겨루기만 하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엄청나게 저를 공감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게 아이들은 재밌죠. 네. 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범단이라는 거를 했을 때도 시범단 아이들이 시범 나가는 것도 물론 그런 엄청 있죠.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 즐겁지만 그건 짧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나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배울 때 엄청 즐거워하고 재밌어 한다는 거죠. 그게 만들어졌을 때 엄청 뿌듯해하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네. 두 방에 갈 수도 있고. 근데 10 방에 100 방에도 안 갈 수가 있고 그죠. 그거는 서로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동작을 했을 때 엄청나게 심의를 기울여서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작을 잘 배워야 됩니다. 어설프게 배우면 그냥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올림픽의 지금 경기룰이 문제죠. 올림픽의 경기룰은 하나의 대회고요. 가장 중요한 대회가 당연히 올림픽인데 국제 시합 자체가
룰이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합 또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해 버리면 국가대표에 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그 유소년 아이들이 선수들이 다른 룰로 하다가 실제 국제 룰로 가서 이제 대회를 했다면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적응이란 게 있기 때문에 경기 운영 방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시드니 올림픽 때가 2000년 때가 정식 종목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4체급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8체급 이렇게 뭐 이렇게 10체급도 있고 8체급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나라별로 체급을 선택해서 모든 체급을 대한민국이 나가면 그때 시절은 아시안 게임이든 세계 선수권 대회든 항상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잘할 때니까 그래서 정식 종목 됐는데 금메달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해서 체급을 선택해서 갔었어요. 그리고 4체급을 나갔는데 남둘 여둘 나갔는데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 땄어요. 그다음 또 대회에서 또 아테네에서 또 그렇게 또 많이 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막 돌아다니는 말들이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빠진다. 이게 없어진다. 빠지고 뭐 우슈가 들어오니 뭐 골프가 들어오니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 태권도 연구 종목이 채택이 되거나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정수 종목이 안 된다면 유소년들이 열심히 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죽기 살기로 할 의욕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룰이 뭐 이제 바뀌면서 타 종목에서 메달을 못 따던 약소한 국가들에서 태권도는 장비도 싸고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없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한국 지도자들도 많이 올라오고 스카웃 가서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성장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동메달 따고 메달 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룰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이런 말 해요. 이렇게 전자호구로 할 때 앞발 발펜싱. 근데 일반 분들은 지금 이렇게 태권도장에서만 운동했다. 아니면 선수는 학교팀에서 했지만 좀 못했다. 뭐 이 정도 선수들과 지금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하고 경기를 했을 때 이제 앞발로만 찬다고 볼게요. 지금 선수는 다 맞아요. 다 맞고 엄청 세게 셉니다. 받고 케어 될 걸요. 근데 이 복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피하면서 맞죠.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가 잘 안 들어가는 거죠.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피하면서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지만 그럴 때라도 얼굴을 살짝 돌리면서 맞거나 이렇게 약하게 맞게 돼요. 그래서 더 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왜 맞는지 모르고 맞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네, 그래서 강해요. 하지만 예전 태권도를 봤을 때는 이 발차기 동작에 과학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발차기 동작 자체가 예전 발차기보다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는 앞발로 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발을 든 상태에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변칙으로 해서 발을 타격을 때리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약하죠, 예전보다. 네. 그래서 어 뭐 사실은 발펜싱 전자구가 터치가 강하게 들어가도 파워가 강하게 들어가도 안 들어갈 때가 있고 살짝 맞았는데도 들어갈 때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그 쇼츠에 올렸잖아요. 뭐 그렇지 하는 거. 네, 그 비교 영상 올렸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네, 그래서 문제는 너무 심각하죠. 제일 심각한 게 지금 태권도 교육이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태권민국 제가 교육을 옛날 교육이 태권도를 하는 거예요. 네. 네, 태권도장을 하면서 이게 유튜브도 하고 네, 그 더스테퍼라는 교류기 클럽도 운영하지만 네, 이전에 약 한 12년 정도 코치 감독 생활을 했습니다. 네. 쭉 하다가 잠깐 쉬다가 네, 이제 다시 태권도로 온 거죠. 거인 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바닥 센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는 발바닥 센서가 이제 그 라저스트 호구를 할 때 앞발 밀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문제였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정말.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형한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거를 못 고치고
점수를 올리면서 화려한 동작을 하면 점수를 더 주는 그런 계기를 시작해서 막 이렇게 얼굴을 차면 뭐 점수를 더 주고 회전 동작을 하면 차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몸통이 2점이 되고 얼굴이 3점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경우가 생겨서 네, 회전 동작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됐죠. 네. 뭐 앞발로 카트 밀거나 앞발로 그냥 툭 이제 차게 되면 맞으면 2점 들어가고 되니까. 고소카 선수 저보다 네, 연배가 한 살 위에요. 제가 선수할 때 같이 했었어요. 어, 고소카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잘했어요. 잘했고 워낙 잘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실업팀을 가면서 더 잘했죠. 잘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듣고 흘리세요. 중학교 때 저랑 전국대회에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2대 2로 이겼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후로 만난 적은 없지만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였죠.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 뭐 좀 여러 명 있는데요. 디펜스적인 선수보다는 저기 좀 인파이터적이고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잡아가는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렇게 모션을 주고 트릭을 주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거든요. 앞으로 스텝을 간다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뒤로 물러난다고 받아차기를 차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가면서 받아차기를 준비하고 뒤로 빠지면서 공격 타이밍을 준비하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 저돌적으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잡아가면서 땅 따먹기라 보면 내가 땅을 더 많이 먹게 잡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전술을 가진 선수들도 많이 좋아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낙수 노영구 예, 선수하고 다 장난 아니었죠. 네네. 타재골 선수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정말 원탑이잖아요. 네, 그 기술들이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또 잘하고 타고난 거에 노력도 하고 또 스타일도 정말 멋진 스타일을 가졌고 그러니까 스타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은 더 환호를 하는 선수가 됐죠. 전역한 지 1일째 아이디가 참 뭉클하네요. 네. 음, 이게 발차기를 잘한다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권도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품새 발차기 다르고요. 시범은 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은 마지막 격파를 할 때 익스트림을 더한 거잖아요. 마샬아츠와 익스트림 체조를 제일 기초는 체조죠. 체조를 동작을 더해서 높이 뜨는 동작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차는 발차기를 넣어서 이런 발차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태권도에 있는 원래 발차기 동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놓고 품새 발차기랑 겨루기 발차기랑 완전 달라요. 어 그래서 이 기준점이 참 애매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권도는 무도고 투기 종목이다 보니까 발차기를 상대방에게 강하게 찰 수 있고 타격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발차기가 잘하는 발차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품새는 어 이게 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멋있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차서는 상대방을 죽었다 깨나도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작이 태권도는 정말 깔끔하고 이쁘게 보여야 바른 자세인 거예요. 진짜예요. 그 타격이 잘 들어가고 데미지가 좋다고 보거든요. 거리도 잘 맞추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 빠른 발차기여야 되고 그다음에 데미지가 강하게 들어가야 되고 상대방에게. 네. 요 두 가지만 그냥 거의 90%를 가지고 제가 어 잘하는 발차기고 좋은 발차기라고 저는 기준을 잡고 싶고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 10% 정도가 타이밍을 잘 잡는 거. 이건 빼도 되는데
저는 넣고 싶거든요. 네. 넣어야 발차기의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가 발차기를 차는 의미. 네. 보여주기 위한 발차기가 아니라 네. 이게 모든 것에서 만들어져야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실전 태권도의 접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용인 수원 근처에 예전 겨루기 스타일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없는데요. 일단 지금 제 스태퍼가 더 스태퍼가 계속 이렇게 성장되면서 스태퍼 가맹점들이 이제 스태퍼 클럽에 가맹되어 있는 이 지도자분들이 저한테 세미나를 받고 그다음에 이 엘리트 교육의 지도를 그대로 또 아이들에게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쪽 편에도 곧 세미나를 할 생각이에요. 상반기 일반 세미나를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그때 19살 이상이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 이상이면. 네. 그래서 그때 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오시고 나면 또 관심 있는 관장님들이나 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또 스태퍼 클럽을 또 가맹을 하시겠죠. 그러면 더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또 만날 일도 머지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태권 하랑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것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몸이 한계고 제가 1인 제작자잖아요. 제가 찍고 제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 편집이라는 게 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시작할 때 프리미어 프로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데요. 완전 처음부터 유튜브 보면서 기초부터 공부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렸어요. 자막까지 넣으니까 한 10시간, 열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주말을 그 다 사용하는 거죠. 찍고 와서 찍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말을 못 하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실력이 좀 늘어서.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선수들이 훈련하는 법, 이 동작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스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무릎을 다리를 빨리 올리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빨리 튀어나가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연결 동작을 이렇게 어, 연결 동작을 할 때 밸런스가 잘 되기 위한 그런 훈련법들을 제가 그런 카테고리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연구 중이에요. 네, 뭐부터 시작할까가 지금 제일 중요해서 네, 할 거는 많은데 네. 햄스트링 부상은 태권도 선수들한테 많죠. 네. 이 다리를 올리는 그리고 한 다리와 한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이런 동작이 많은 스포츠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태권도는 당연히 기본 자세가 다리를 벌리고 있고 한 발을 올리려면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많이 일어납니다. 잘 일어나는 이유가 기본적인 것을 안 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근육의 이렇게 질이 조금 네, 너무 딱딱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갖춰진 상태라면 그런 선수들 유연성이 완전 100% 되는 선수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이런 거 있죠. 역동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 디딤발이 뭐 이렇게 연결 동작할 때 발을 차고 디딤발이 안정스럽게 리듬을 타고 이게 빠르던 늦던 상관없습니다.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듬을 타고 다음 동작을 가야 밸런스가 맞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엇박자가 나는데 무리하게 발이 올라갈 수 없거나 앞으로 쭉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리해서 나갔을 때 그럴 때 햄스트링이 많이 나갑니다. 네. 진짜예요. 그게 진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항상 제가 그 교육할 때도 항상 하죠. 천천히부터 점점 빠르게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무리가 안 가요. 만약에 제가 스피드를 엄청 빠르게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동작, 이 동작, 이 동작, 1번부터 10번까지 동작을 할 때 엄청 스피드 빠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2번 동작을 갑자기 배웠어. 근데 이 동작을 내가 생소한 동작에 몸에 배어 있지 않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이 동작을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 그 속도로 하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천천히 기초부터 탄탄히 그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무줄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짜
제가 모든 게 바뀌려면 지금 사실은 제자리로 뭔가 태권도라는 이 세 글자에 맞는 걸로 돌아가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돌아왔다 보니까 너무 산으로 왔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다시 돌리려면 진짜 한 획을 긋는 일이 돼 버린 정도로 왔어요, 산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 획을 그으려면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가, 특히 태권도인들이 전 세계에 엄청 뭐 거의 탑이잖아요, 인구가. 그런데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기가 태권도면 어디 가도 태권도장을 볼 수 있고 어디 가도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있고 다 한 번은 거쳐갔던 태권도. 네. 이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어 좀 합심해 주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속속들이 그런 걸 전파하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에 이 늦은 시간에도 찾아주시고 제가 너무 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봐요. 따로따로 둘 다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의 최저의 기초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스텝은 기초가 다예요. 스텝은 기초 스텝이라는 동작 자체가 그냥 답니다. 이걸 나중에 어 합해서 합하기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반복하다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몸을 뺍니다. 그래서 둘 다 동등한 최하의 기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해야 되지만 스텝은 어느 정도 기초가 올라가면 고급반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발차기는 기본 발차기라는 것들이, 기초 발차기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전술 발차기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연결 발차기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어 다양한 게 뭐 심화 부분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만 딱 예를 들면 돌려차기가 가장 많이 차죠. 뭐 예를 들자면 나래차기도 돌려차기일 거고 돌개차기도 돌려차기예요. 어 결국에는 돌려차기 동작으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 돌려차기 하나만 가지고 기본기는 탁 이렇게 틀어서 어 찬다고 볼게요. 예를 들면 품새 형태로 찬다고 볼게요. 그런데 겨루기를 하면 상대방과의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사이즈가 달라요. 키가, 다리 길이가. 얘가 발을 차는 자주 차는 발차기가 다 달라요. 경우 수가 너무 많죠. 그에 따라서 발차기 거리를 길게 찼다가 짧게 찼다가 몸을 완전 틀어서 찼다가 안 틀고 찼다가 대각선으로 차고 돌려 차고 이렇게 돌려서 차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하나의 돌려차기로만 봤을 때. 그래서 기본 동작은 당연히 빨리 만들어야 되지만 그다음 전술적인 그런 발차기에서는 점점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네. 그래서 스텝과 발차기는 동등하게 시작을 해야 되고 동등하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래 나중에 같이 만나는 때가 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나요. 그러면 스텝과 발차기가 같이 합쳐지는 그 순간이 전술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술이 교육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영상을 딱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스텝했다가 발차기 한번 했다가 스텝했다가, 물론 두 번 연속 나올 때도 있지만 스텝했다가 발차기 했다가 하다가, 왜냐면 뒤로 후진 스텝, 뒤로 빠지는 거 있죠, 원 스텝. 자, 이 동작을 했어요. 그리고 돌려차기를 배웠어요. 그러고 나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술을 한 가지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야 된다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먼저 가고 뒤에 가면은 이 두 번째 거 나올 때까지 바보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가면
이런 성장이 이게 사람 나의 선수라는 교육이 태권도인의 성장이 본인 성장이 이렇게 같이 이 성장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하나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기에는 올라간 것 같지만 교육위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올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는 시합을 나가는 선수들 학교 팀의 선수들이 수업을 다 끝나고 운동을 하거든요.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그래서 어차피 방과 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들에서 이렇게 교류기를 잘할 수 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와서 또 개인 또 레슨이나 아니면 또 또 개인 또 훈련할 수 있는 더 부가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곳이 어디 지역이나 있든 전국에 쫙 깔려 있는 그 동네의 태권도장들이에요. 그래서 전 태권도장들에서 꼭 교육이라는 교육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더라고요. 누군가가 그 댓글에 사실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인 중에 이게 스텝을 제자리 스텝을 뛰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 교육의 기본 자세 스텝을 교육했을 때는 발을 붙이고 앞발은 붙이고 뒤꿈치만 들고 이렇게 무릎으로 뛰어야 했거든요. 무릎으로. 근데 어 그 댓글에서 그분은 본인이 궁금해서 이렇게 본 친구의 지인이 선수 출신이래요. 그래서 그분께 물어봤는데 빠른 민첩성과 순발력을 순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발을 계속 이렇게 뛰어야 된다라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또 그 부분에 또 반박해서 이만큼 댓글 달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높이 뛰는 스텝은 안 좋은 스텝입니다. 호공에 떠 있는 시간이 있을수록 그 순간은 마찰력이 바닥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때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맞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이. 그래서 무조건 마찰력이 바닥에 있어야만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안 배우면 네, 어설픈 교류기가 태권도가 자꾸 전파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안 되잖아요. 네. 김재봉 선수는 부산 출신이에요. 제가 부산이고요. 저보다 한 살 밑에. 스텝이 엄청 좋죠. 네. 선수들이 봤을 때도 엄청 좋고요. 선수들이 잘 인정 안 해요. 뭐 이렇게 한 분야에서 엄청 잘한다는 거를 기술을. 근데 김재용 선수는 스텝을 엄청 잘하는 선수였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겨루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스텝을 막 많이 움직이고 화려하게 움직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교육할 때 항상 이러는데 스텝을 뛰는 것은 모든 스텝에 이유가 있다. 제자리 스텝을 뛰는 것도 이유가 있고 모션을 주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사이드로 계속해서 폼 바꾸고 막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거죠. 김재봉 선수는. 그걸 하면서 템포를 바꿔주면서 타이밍을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텝을 하면서 경기가 잘 풀리겠죠. 자기 스타일대로. 근데 상대방은 그런 선수를 잘 못 만나다 보니까 안 풀리는 거죠, 경기가. 네. 그런 차이거든요. 그리고 경량급, 낮은 체급이다 보니까 더 가볍고 더 탄력이 좋고 더 민첩성이 좋겠죠. 그리고 A급 선수니까 더 그렇겠죠. 그런데 같은 경량급이라도 많이 안 움직이면서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네. 김재용 선수는 나래차기도 당당당당 많이 차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량급 선수는 발 한 번에 득점 하나 요렇게 스타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경기를 어떻게 잘 푸냐가 중요하죠. 어쨌든 김재용 선수는 스텝이 엄청 좋은 선수죠. 네. 아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스텝에 앞발을 땅에 둘 다 이제 앞발은 땅에 딛고 있고요. 뒤꿈치를 두 발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꿈치를 들고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뒤꿈치만 들고 있어도 엄청 종아리에 피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경기를 내내 풀어가야 되는데 종아리가 묵직해지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당연히 안 좋죠. 네. 그래서 어 스텝이 정말 좋은 선수 보면요. 뒤꿈치 둘 다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선수 거의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예 없다 보는데. 네. 이게 계속 스텝을 이렇게 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피로가 엄청 쌓이거든요. 그냥 스텝만 뛴다고 편한 게 아니고 이 뒤꿈치를 들고 있다는 자체에서 피로가 쌓이고 이 왔다 갔다 하면 더 쌓이겠죠. 종아리를 업 다운 시키면 당연히 근력 운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안 좋아요. 예. 근데 제가 교육하는 방식은 앞발은 다 붙이고 뒷다리만 살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뒷발을 공격 나갈 때 팡 튀어나가는 그 힘을 살리기 위해서요. 아킬레스건,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이 힘을 살리는 거고 육상할 때 뒷발 이렇게 디디고 있는 출발선에서 그런 힘 작용이라 보시면 되고 어쨌든 답은 둘 다 들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네. 안 떼더라도 그럼 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피로가 많이 쌓이겠어요. 네. 허리는 펴고 네. 뭐 대부분 다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쫙 펴는 건 안 좋고 근데 허리는 당연히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와 다리 사이에 몸이 있어야 되니까 펴고 있는 게 가장 편한 자세죠. 체력 소모가 없고. 근데 어떤 상황상 아까 말했죠. 이유가 있다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약간 전진적으로 앞쪽으로 착 이렇게 잡는다든지 뒤쪽으로 뺀다든지 뭐 이런 거를 움직일 수 있지만 당연히 중심이 앞으로 가면 앞다리에 어 근력을 많이 사용하겠죠. 무거워지니까. 뭐 뒷굽이 앞굽이 했을 때의 그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성인의 생활체육으로서 태권도 교육은 어떻게 보시는지 중장년층 또 익히고 즐길 만한 스포츠로. 네, 그럼요. 그럼요. 뭐든지 그 수준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이렇게 위일수록 좀 더 실전에 강한 걸 좋아할 것 같고요. 근데 동작을 여러 가지 하기보다는 나이가 좀 더 올라갈수록 장년층이라 보면은 조금 이제 몸이 운동을 또 안 하시던 분들은 당연히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돌려차기 하나, 기본 스텝, 뒤차기, 찍기도 저는 좀 무리라 생각해요. 이 다리를 뻗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낮게 몸통으로 찰 수 있는 동작들 위주로 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짜요. 네. 저는 무조건 권합니다. 진짜. 네. 빠른 발 앞발 찰 때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어떻게 다가가냐면 그냥 빨리 올리는 동작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느린 사람들의 동작들이 제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몸을 잡고 있다가요. 이 다리를 올릴 때 무릎을 이게 당연히 틀어서 잘 거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각이 이게 발이고 무릎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올렸다가 돌아가면서 차면 발을 이렇게 올라갔다 돌아가는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미리 옆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앞발을 차면 무릎을 그대로 수평선처럼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근데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안 올리고 앞차기처럼 올라갔다가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느려지고요. 그리고 몸도 강하게 차려고 아까 그 발을 올리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했다가 틀면서 차는 아이들. 이렇게 했다가 튼다. 데미지는 좋아지겠죠. 근데 느려지니까 못 맞춘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느려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그냥 그대로 앞으로 가고 다리도 그대로 올라가고.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이 디딤발이 어, 뒷발이 와야 가잖아요. 근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분은 어, 이 발보다 더 지나갔다가 이 발이 나가는 그런 발차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빠른 발 붙여차기가 아니에요. 뒷발 주고 차기예요. 근데 이 발이 오기 전에 어, 자석이 같은 것끼리 만나면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기 전에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발이 뒷발이 앞발 쪽으로 빨리 올수록 이 발은 빨리 나가겠네요. 네. 그러면 이 발이 빨리 오게끔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순발력이 빠를수록 더 빨라지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다리를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이 뒷다리가 앞으로 올 때 다리를 편 상태에서 오기보다는 약간 무릎을 접으면서 요렇게 오는 거죠. 요렇게 무릎을 약간 이 발이다 접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와요. 그러면 더 빠르게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가볍게. 무릎을 접으면 다리가 가벼워지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나가면 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동작을 불필요한 동작을 넣어 버리면 느려지는 거죠, 점점. 네. 그렇게 마이너스로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 김재영 님 말씀처럼 빠른 발 근데 빠른 발도 마찬가지지만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네. 작은 체급이랑 이렇게 높은 체급이랑 하면은 당연히 느리니깐 빠른 사람이 이렇게 발을 빨리 차니까 좋다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타이밍이 있어 가지고 같이 좀 느려져요. 네. 그래야 맞출 수 있어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커버 막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네, 당연히 커버 영상 올릴 거고요. 이렇게 커버하는 거 커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기본 있고 영상 중에 제가 뒷주먹 거는 거 뒷주먹 때리면서 막는 법 올렸는데 앞주먹도 한다 했는데 못했죠. 이제 곧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붙어서 막는 법 뭐 이렇게 어 이게 막는 법 팔 모양은 하기 쉬워요. 근데 적응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는 내가 몸이랑 스텝을 같이 병행해서 합쳐져야 막아져요. 네. 그 힘을 안 받아요. 그냥 막으면 제대로 막으면 막았지만 팔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게끔 움직이면서 스텝을 움직이면서 몸으로 비틀면서 막아줘야 이렇게 제대로 막아집니다. 네, 그걸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비 동작이 생기는 경우 어, 예비 동작을 고친다는 이 말 자체가 기본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기를 제대로 어, 처음부터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스텝을 바르게 안 배웠어요. 스텝을 바르게 안 하고 있어요. 이 발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발 드는 정도, 다리 보폭 넓이 요런 것도 잘못돼 있으면 힘이 못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그 자세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무릎과 발목과 모든 걸 이용해서 탁 나가줘야 되는데 그 힘을 못 받으니까 세게는 차고 싶고 빨리는 차고 싶은데 어, 안 나가지니까 한번 딛고 차는 네, 그런 아이들이 가장 많고 김재영님 선출이신가 봐요. 네, 저는 부산이고요. 좀 선수 생활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어, 지금은 고등학교, 중학교는 다 해체됐어요. 중학교는 은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해체됐고 고등학교는 또 훗날에 좀 이렇게 학교에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재성중학교 출신이고 동천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는 지금 현재 대학 하고 있는 경남대학교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코치 감독을 한 12년 했습니다. 자민이 감사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재밌네요. 왜냐하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거 하는 취지가 궁금증을 좀 풀어줄 수 있으니까 글로 이 한계가 있잖아요. 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가 하고 있는 교육 컨텐츠니까 이 교육에서 어떤 상황을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대표적인 상황으로 제가 답을 달지만 그 길게 다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글을 길게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이걸 해야 되겠다.' 하다가 5천 명이 되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5천 명 되는 순간부터 이제 날짜를 계획을 잡은 거죠. 예, 좀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하면 전 좋아요. 이렇게 할 말이 많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네 저 혼자 뭐 따분한 이야기 해야 되고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릴게요. 누구 스타일이 좋다라는 거는 지금 룰에서는 아무도 말 못 해요. 왜냐하면 어 그냥 다 비슷해요. 스타일이라는 게 누군가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요. 그만큼 예전에는 정말 스타일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게 다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잘 차는 발 다 잘 차는 발이 똑같아요. 네. 그리고 교육이 자체 똑같고요. 이 룰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 선수 실업팀 대표급 선수들이 경기 룰이 다시 돌아간다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뭐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이 데리고 감사합니다. 또 아이 눈높이 맞춰서 또 네 부모님 눈높이 극과 극 맞춰서 제가 또 네 할 수 있죠. 네 경기를 나가야 되니까 이 악순환이에요. 중학교에서 팀 선수를 받으면요. 중학교 입장에서도 코치들도 성적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애 신체 조건 좋은 애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더 신체 조건 애를 데리고 갈 텐데. 그럼 그 아이들을 바로 써먹기 위해서 경기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앞발부터 가리키고 카트부터 가리키죠. 그러면 뭐 메달은 따겠죠. 근데 다른 발차기를 잘 못 찬다는 거죠. 발차기가 엉터리인 거죠. 고등학교 가면 또 다른 지도자 만나고 네. 또 똑같은 거예요. 3 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근데 같은 지도자에서 훈련이 시작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지도자 그럼 기본기를 만들어 놓고 중학교 때 경기 운영 방식을 만들고 고등학교 때 성적을 내고 대학교에서 대표를 목표로 하고 요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디서 배우느냐가 아니라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냐예요. 네. 그래서 제가 클럽을 옛날부터 생각했었어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국제대회 나오거나 올림픽 나오면 의사가 국가대표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본인들이 재밌고 하고 싶고 대표가 가고 되고 싶은 마음에 클럽에서 운동을 하지만 교육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경쟁 속에서 나오겠죠. 그 열심히 해서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가 찾아서 배우는 사람이지만 그중에서 경쟁을 뚫고 우승한 사람이 대표가 되다 보니까 실력이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만 선수를 대한민국 하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스파르타 교육이 됐기 때문에 새벽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이 스파르타 교육도 하고 정말 혼나면서 했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에서 강한 운동권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교육청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수업 다 하고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도 한 타임밖에 못 해요. 야간 운동 못 합니다. 할 곳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 가면 성적을 내야 되니까 발차기 이을 거고 이렇게 바로 전술 가리키고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더 못하는 거죠. 실력이 외국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럽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이렇게 클럽화가 완성이 돼서 지금 계속 이렇게 전파시키고 있는 중인 거죠. 네. 태권도 예전에 다 잘 나갔고 왕년에 또 한 칼 했던 그런 선수 출신들이 지도자가 돼서 지금 현실에 그냥 한탄만 하고 있지 않고 밖에서 움직이고 전파시키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네. 겨루기가 재밌어요. 근데 이게 저도 축구 좋아하거든요. 공 차는 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첫 번째 재밌는 거는 겨루기입니다. 스택 겨루기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겨루기가. 이 맛을 보면 어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예전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다칠까 봐 그런 능력도 안 나오고요. 네. 겨루기 진짜 재밌어요, 겨루기가. 중독입니다. 네. 경기 영상을 받아서 네 그 콘텐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게 이 오늘 라이브 시작으로 지금 이 느낌으로 해서 네 영상 옆에 띄우고 네
일시 정지하고 돌려보고 이렇게 또 그거를 또 재미있게 또 만드는 것도 좀 하려고 하고요. 진지하게 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요. 네. 나중에 이런 거 해 볼까요? 그 뭐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에 축구 이런 거 많이 하더만요. 그 입해설 뭐 입축구 해 가지고 해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방송권을 못 따니까 네.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아이가 중1 이군요. 아 뭐 치고받는데 당연히 긴장되고 막 맞기 쉽고 무섭고 맞을까 봐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더 문제죠. 네. 그런 긴장감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는 그래도 한다는 거. 네. 그게 바로 중독이죠. 입중계 입중계 때 좀 잘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는 쪼끔 또 또 이게 그게 쪼금 반응이 또 괜찮으면 또 누군가를 하면 또 옆에 같이 앉아서 또 티키타카가 있어야 또 이렇게 또 재밌을 것 같고 그죠? 네. 저는 이게 태권도 채널 유튜브 명이 태권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도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뜻인데 태권도에 관련된 그 모든 거를 좀 다 다루려 그래요. 네. 그 일반 분들이 태권도 채널 사실은 태권도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만 오잖아요. 아니면 제가 한 번씩 올리는 뭐 세계 태권도 연맹, 국기원 시범단 한 번 좀 외국에서 파는 뭐 그런 국뽕 영상이죠. 그런 거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태권도에 진짜 관심 있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제 채널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은 재밌고 이런 부분 또 웃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아 이게 태권도구나.' 알기도 하고 이렇게 접근성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 분석 네. 시청자 영상 네. 그거 재밌죠. 네. 그런 거 라이브로도 할 생각이에요. 그 얼마 전에 학생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댓글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 저보고 이렇게 "저 뒤차기를 한번" 여기 이 방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뒤차기를 좀 영상 이게 좀 분석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메일로 답장을 했어요. "메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해 주겠다. 피드백 해 주겠다." 근데 바로 보냈더라고요. 그 봤죠. 두 카트를 찍었더라고요, 짧게. 그래서 제가 보면은 금방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글로 근데 중요한 건 글로 답을 해 줬어요. 네 그래서 피드백이 돼 있긴 했지만 이렇게 말로 바로 보여주면서 "이게 이 부분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면 엄청 좋겠죠. 이 멀리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시합장 대기실 타스 냄새. 이거 뭐 갑자기 힘이 생기죠.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긴장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저 멀리서 테스트하고 있는 옛날 전광판 소리 뿌뿌 하고 있으면 더 긴장되죠. 스프레이는 만병통치약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뭐 장난으로 이런 거 했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음료수 캔 가지고 아프다가 확 나오면 속여 가지고 손으로 가려 가지고 입으로 치 이렇게 하면 갑자기 가서 뛴다고. 네. 갑자기 앞에 선수 RSC KO 승 나 가지고 점수 차승 나서 갑자기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2회전 한 10초 밖에 안 지났는데 예 갑자기 입장 청홍 이렇게 하면 그 압박감 있죠. 네 전국적으로 저는 다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하면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소통도 하고 또 유튜브나 또 SNS나 커뮤니케이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겠죠, 구독자분들이. 그러면 어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을 세미나하기 위해서 그 주말 시간을 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쪽 어떤 지도자분이나 어떤 분께서 태권도 관련된 분께서 좀 다른 도장이나 뭐 이런 분들 홍보를 해 주시고 조금 어느 정도 인원을 모아 주시면 저 가서 바로 세미나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하고 세미나를 또 직접 와서 들어봐야 또 하는 걸 봐야 '아 이렇게 이게 엘리트 교육이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보고 좋겠다. 앞으로 배울 게 많겠다. 아니면 이걸 또 배워서 아이들에게 다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느껴야 또 클럽을 또 이렇게 가져가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국 어디서든 어, 더 스태퍼 클럽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저도 그게 목표죠, 사실은. 스태퍼 클럽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 이제 겨루기 대회를 이제 나갈 아이들 육성을 하겠죠. 왜냐하면 선수층이 커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기본적인 바른 겨루기 엘리트 교육을 다 받다 보니까 그 중에 또 운동신경 좋고 또 하고 싶은 아이들이 또 선수팀으로 도장마다의 선수팀이 있잖아요. 시범단처럼 이렇게 될 것이고 나가겠죠. 그럼 대회를 나가서 또 잘 튀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소체 대표가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네 엄청 큰 네 그림을 그리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윤주 관장님, 아우 너무 빨리 오셨는데요. 5분, 5분, 5분 남았을 때 왔네요. 네, 이제 1시 되면 정각 1시 되면 방송 종료할 겁니다. 네, 목소리 좀 아껴 놓다가 일요일 날 더 재밌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만 해가지고 경원고설 하면 이거 거의 뭐 천만 조회수 나올 그 썰들인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 오니까 그리고 태권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오지 않겠죠. 제 그 방송에.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찾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하여튼 찾아줘서 감사하고 또 내일 또 목요일 오늘이죠. 목요일 이제 한 주에 이제 중간에 넘어갔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주말이 될 거고 뭐 주말에 더 바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래도 평일보다야 조금 힐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힐링 하시고 또 아이들 돌보시고 또 개인 일 보시고 데이트도 하시고 다 하시고 나서 월요일 헬요일이 되기 전 일요일 저녁에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시 할 건지 이제 공지 그 유튜브로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로 제가 공지를 미리 하고 할 건데 아마도 한 8시쯤 너무 늦게는 또 월요일이 또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8시쯤 9시쯤 몇 시가 좋을까요? 8시 9시쯤이 괜찮지 않을까요? 좋은 밤 되시고 이정숙 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파이팅 있는 네, 에너지를 불사지르는 열정적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야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굿밤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하더만 잘 자요. 네 송다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요일도 뵙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밤 되시고 내일 파이팅 하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캡틴 사원이었습니다.